오늘은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 3대 이슈 지금 다우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거 골드만삭스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약세예요 시장이. 유럽 시장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부터 약간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중국 한동안 달렸던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힘을 잃었죠. 그러던 게 이제 유럽장으로 넘어가면서 힘을 좀 잃었고 미국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보면 골드만삭스가 세차게 내렸고 이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4쿼터 쪽에 나와서 이제 6% 이상 하락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실적 발표를 보면 골드만삭스거든요, 얘가. 예측치보다 양쪽 다 뭐 그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적게 나왔죠. 근데 이제 특이사항 좀 봐야 될 만한 사항은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이렇지만 모건 스탠리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융주 관련돼서 좀 이전에 나왔던 걸 보면 여기 JP모건도 괜찮게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웰스파고는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네요. 기대치보다. 근데 블랙락도 괜찮았고 시티뱅크는 이익이 기대치보다 좀 낮아졌네요. 여하튼 이제 금융주들이 섞여 있긴 한데 말씀드렸듯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약간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금융주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센데 지금 골드만삭스만 세세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냥 시장에서 이거를 뭐 골드만삭스 하나만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구글하고 아마존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글하고 아마존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아마존이 8% 수익이 났고 8%좀 넘었고 구글이 2%좀 넘었거든요. 합산해서 4%좀 넘는 금액으로 그냥 매도를 다 해버렸거든요. 이 올해는 주식시장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왜 매도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닝 시즌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1분기 때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다보스 포럼 아직 기사가 나왔는데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1월 17일자 기사. 세계 경제 트리플 도전 직면에 있고 경제학자 CEO 일제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보스 포럼의 경제학자 50명의 글로벌 경기 전망을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성장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걸 보면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고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은 100%가 지금 저성장 국면,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91%이 50명 경제학자의 91%가 그 저성장, 경기 침체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커버를 잘하고 있는 게 남아시아 국가, 중소형 국가죠. 동아시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 쪽이거든요. 중동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중국이 그나마 큰 거대 그룹으로 놓고 보면 여기인데 글로벌 경제의 세 축은 유럽, 중국, 미국이거든요. 나머지 영역들은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경기 방어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놓고 보면 중국 쪽이 좀 센 거고 미국이나 유럽은 경기 방어를 할 여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다만 그런 축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경기 수축, 저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쪽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완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중국 쪽은 경기 수축의 가능성은 뭐 반반 정도 되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함량이 낮아서 여기서 경기 방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국이 방어하는 거 하나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잘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대 악재가 수요 부족, 그 다음에 중앙은행 긴축, 그 다음에 생산비 증가, 이 3중고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입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등 생산비 증가 문제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수요 부족입니다. 차입비용이라든가 뭐 생산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수요가 맞춰주면 그거를 그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데,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거죠. 수요 부족이니까.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주요 경제학자 중에 3분의 2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점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IM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차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면 저점을 통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좀 보면 긍정적이라는 건 이제 여기 중국을 보면요, 지표들이 쭉 나왔거든요. 뭐 GDP 같은 경우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 3.9가 2.9로 예측 전분기 대비 낮아졌어요. 예측치보다는 높고요. 4쿼터가. 그리고 산업 생산이 보시면 상대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예측치거든요. 예측치보다 높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긴 했지만, 마이너스긴 하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 예측치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 넘어가고 경기 부양 쪽으로 좀 로드맵을 걸면 일정 부분은 경제가 좀 주름살이 펴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지수들이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지수. 여기 보면 이제 유럽의 여기 심리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23.6에서 마이너스 14.3 정도 반등할 줄 알았는데 심리적률로 급등했죠. 이런 그 심리 지표들이 유럽 쪽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혼재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츠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나왔는데, 여기 직전에 마이너스 11.2에서 예측치가 마이너스 8.7로 반등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32.9로 급락했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경기 수축 국면으로 뚝 떨어진 걸 보셨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세차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쪽에서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액션들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S&P 500 지수가 지금 일정 수준 반등했잖아요. 이 반등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계속 밀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올해 이 투자이익을 내기가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들고 있으면 월초하고 월말 사이에 실제로 먹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잦은 매매, 그러니까 하락 국면에서 매수하고 반등 국면에서 매도하는 잦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채 가격이 급격히 아래로 세차게 꽂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혼합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내리꽂을 때가 언제냐면, 그게 기준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쭉쭉쭉 내려줄 때,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 내려와 줄 수는 있긴 한데, 기준금리가 내려와 주지 않으면 국채가 혼자서 10년 국채만 아래로 세차게 내려꽂기가 이렇게 녹록치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려면
기준금리가 좀 내려오는 방향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3개월 국채 수익률이고 요게 기준금리입니다. 아니,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기는 기준금리를 넣을 수가 없어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대신 넣었는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아직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위로 들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금 반등했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일정 부분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10년 국채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벌어진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지금 1%대가 넘었습니다. 예전에 0.98 정도까지만 빠졌을 거예요. 1% 약간 안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게 1%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더 내려가기에는 얘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이제 저점을 여기 잡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뚫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세차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서 개걸음을 치거나 다시 머리를 좀 들거나 이런 패턴을 움직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 단기 채권 수익률, 즉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을 거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SPTL, 이제 이 파란색이 SPTL입니다. 이 파란 게. 그 다음에 요게 HYG라고 해서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이 SPTL이 수익률을 내주려면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근데 얘가 쭉 내려오는 힘이 그렇게 세질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이연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그래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렇게 큰 수익률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SPTL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그때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이제 수익이 나게 될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경기 수축 국면에서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수익률을 많이 내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국채 쪽에만 포트폴리오를 잔뜩 몰아놨다가는 올해는 실제로는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여기서 이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이건 채권 수익률이 아니고 채권 가격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ETF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국채 ETF 가격인데 국채하고 하이힐드 채권 ETF의 가격의 움직임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위기 국면에 가면 이 하이힐드 채권 HYG가 아래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 SPTL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SPTL은 올라가고 이 하이힐드 채권 HYG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패턴이 동일한 걸로 놓고 보면 자본시장에서 하이힐드 채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하는 게 좋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SPTL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제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금 가격이 그걸 세차게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언저리에서 잡힐 것 같아요.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금값이 상승하는 강도가 거의 일정 부분 한 8분응선이나 9분응선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주식 관점에서는 아랫방향에서 매수를 하고 머리가 들리면 다시 파는 그런 반복 매매를 통해서 소득을 보정해야 되는, 투자이익을 보정해야 되는 그런 패턴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매입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언제 세차게 그 두드리고 맞고 아랫방향으로 쏟아져 내려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 시점에 수익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채 수익률이, 국채 쪽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위기 발생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익을 보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들고 있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확연하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세차게 요동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이 세차게 내려가면 그때 바닥에서 잡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패턴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일단 일정 부분 지금 많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고 일정 부분 많이 가격이 튀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줄였다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매입하는 구조로 가면 좋은데,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기적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얘가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얘가 1800달러를 깨고 1700달러 중반 한 2연저리 정도까지 내려와 주지 않으면 매수를 하는 경우에 크게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장기적으로 물리면 이게 영영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대치 이게 회복되는데 2012년이었는데 얘가 회복되는데 한 2020년이니까 7, 8년 걸렸잖아요. 이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물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일정 부분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얘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액션입니다. 금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그리고 이거 그냥 지금 아니면 뭐 오래 두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되는데, 우량주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 시기에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왔다고 요 시기에 매수를 했다가는 이게 1983년도였잖아요. 얘가 회복된 게 이때거든요. 이때면 몇 년이죠? 2005년이에요. 83년에서 2005년이니까 22년 걸렸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접근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나 장기 매수할 거야, 그리고 묻어둘 거야 이런 쪽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 가격이 그렇게 낮은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금 가격의 인플레이션 적용 차트를 보면 이게 거의 상당 부분에 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주식하고 채권 쪽에서 맞물려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채권 쪽에서 보유해야 될 이유는 올해 경기 수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력인 유럽하고 미국 쪽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거나, 혹은 금융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경기 수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이 급락하거나,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 주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 줄 거거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해서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긴 안 좋아졌는데 일정 부분 실제 경제 지표보다는 상당히 주식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경제 지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온 강도 때문에 이 경제 지표나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식이 반대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최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갔다거나 모든 지표들이 많이 깨져 있는, 주식이 많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런 것,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제 머리를 들고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얘를 이제 매도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보정하는 그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이중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올 한 해는 사실 주식을 들고 있어도, 그 다음에 국채를 들고 있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단 은행 예금의 금리가 일정 부분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할 때도 국채 수익률이 이 3.5대나 2언저리에서 매입하는 거는 사실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3.7, 3.8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만 그 시기에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형태로 액션을 취하고,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은행의 예금 쪽에 확정금리 쪽을 받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국채가 윗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얘를 국채 쪽으로 갈아타는 일정 부분을 그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이제 국채 수익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SPT를 투자하고서도 그냥 멍하니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가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포트폴리오는 지금 은행에 예금하고 그다음에 국채 그리고 주식 가지고 반복 매매 이런 형태 정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는. 그래야만 일정 부분 이익이 보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포인트를 축소하거나 이런 상황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한 1700달러 중후 그러니까 초반 정도 내려가줘야만 그나마 매수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내내 깨지던 정말 쉽지 않은 포트폴리오 운영이었습니다. 계속 주식도 깨졌고 작년에는 이 국채도 깨졌잖아요. 같이 동반으로 깨져서 동반으로 손실을 냈는데, 금값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가격도 1.5 계속 깨졌거든요. 초반에서 정점을 치고 계속 깨졌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잘못했다가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대로 동반할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누는데,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반복 매매,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국채 같은 경우하고 예금이 있는데, 예금도 사실 그러니까 국채도 사실 일정 부분은 횡보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확정 수익을 보정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국채를 매입할 때는 너무 낮은 채권 수익률에서 매집하지 마라. 제가 권고사항은 3.5 미만은 아예 절대적으로 권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모니터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입됐을 때는 그런 시기에 3.5%는 매집할 만한 거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 움직임하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 이런 걸로 놓고 보면 3.5는 매집해야 될 대상 수익률은 아니고 3.7 이상 3.78 정도 되면 그때가 이제 국채는 매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